움직이지 마!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쏜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총구가 제 이마에 닿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었습니다. 3초, 아니, 2초도 안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죽는구나. 그게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북한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며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제 탈북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길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철수입니다.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북한에 계신 가족들 때문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저는 25살에 호위사령부에 배치됐습니다. 호위사령부, 김정은 원수님을 보호하는 부대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13년을 복무했습니다. 계급은 소자였습니다. 남한으로 치면 중령급입니다. 제 임무는 리설아 동지를 경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설아 동지는 인민배우입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배우였습니다. 저는 리설아 동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공연장, 촬영장, 해외 순방, 13년.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2018년 4월 15일, 그날은 김일성 주석 생일이었습니다.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저녁에 평양대극장에서 리설아 동지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경호를 맡았습니다. 공연은 잘 진행됐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공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무전기에서 긴급 신호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974부대, 974부대였습니다. 974부대는 김정은 원수님을 직접 경호하는 부대입니다. 호위사령부 안에서도 최정예입니다. 그들이 복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여기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정에 없이 저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974부대 경호원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저는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밝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총구가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총구의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피부를 눌렀습니다. 제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3초, 아니 1초도 안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 대좌였습니다. 제 상관이었습니다. 박 대좌가 달려왔습니다. 974부대 경원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제 신분을 확인시켰습니다. 경원이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박 대좌가 저를 끌고 갔습니다. 다른 복도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없었던 일이다.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대좌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974부대가 저를 봤습니다. 총을 겨눴습니다. 그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보고서가 올라갈 것입니다. 시작됐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 경숙이 저를 맞았습니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 지혜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하고 안겼습니다. 저는 지혜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경숙이 만든 콩비지찌개였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듣는 척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총구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들어올 것입니다. 보위부가 움직일 것입니다. 왜 그곳에 있었는지, 왜 움직였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 모든 것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할까요? 북한에서는 잘못이 없어도 의심받으면 끝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출두하라고 했습니다. 시작됐구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숙이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보위부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 신문, 고문, 그리고 끝.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총살. 저만이 아닙니다. 가족도 함께. 경숙이, 지혜가. 안 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안 돼. 보위부 건물은 평양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창문이 작고 어두웠습니다. 그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앞장서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철문 앞에서 그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요원이 저를 앉히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30분, 1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야. 불안하게 만들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문의 첫 단계라는 것을. 기다리게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 회색 인민복.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4월 15일 평양대극장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소라 동지의 공연 경호였다고. 하지만 그는 제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한 시각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5분경 무대 뒤 복도에서 974 부대 경호원과 마주친 것을. 그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궁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현장에 계셨다는 것, 그 일정을 제가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책상을 쳤습니다. 쾅.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는 제가 원수님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인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신상 정보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아버지 이명철, 어머니 김순희, 아내 한경수, 딸 리지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제 가족을 언급했습니다. 딸이 예쁘다고, 10살이면 인민학교 4학년이라고. 이 자식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동무,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동무의 행동 하나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라고. 신문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는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서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숙이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부대 일이 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경숙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등, 연필을 쥔 손.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다시 보위부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50대 후반, 계급장이 높았습니다.
그는 제가 호위사령부에서 13년을 복무했다고 말했습니다. 출신 성분도 좋고 당에 대한 충성심도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제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년 11월 제가 중국 출장을 갔던 것, 베이징에서 사흘을 머문 것, 그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조선식당에서 누군가와 만난 사실을, 그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식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상대는 대학 동기 박영호였습니다. 그도 호위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박영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옛날 이야기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영호 동무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조선 정보기관과 접촉한 혐의입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저도 연루됐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박영호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말하라고. 지금 당장.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간첩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숙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도 끝이다. 박영호가 간첩으로 몰렸다면 저도 연루될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일주일, 아니 어쩌면 사흘도 안 될지 모릅니다. 그 안에 저는 사라질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가족도 함께. 경숙이, 지혜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호위사령부 소속인 제가 도망친다. 불가능했습니다. 온 나라가 저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조선.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남조선. 대한민국. 적국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웠던 것은 남조선이 지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봤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거리에 차가 가득하고 가게에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박영호가 제게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철수야, 남조선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더라.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한다. 가족을 살려야 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대로 갔습니다. 박철수 대저를 찾아갔습니다. 대저는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에 저는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박 대저는 제 상관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 대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것도 안다고. 박 대저가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영호 사건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관하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저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일단 의심하면 끝까지 파고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대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박 대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고. 하지만 조언하겠다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박 대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번 발을 떼면 돌이킬 수 없다고. 알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저가 멈췄습니다. 일주일 후면 자네는 정식으로 체포될 걸세. 보위부가 증거를 모으는 중이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대저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결정하라고. 빨리. 박 대저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저는 없습니다. 가족도 함께.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 북한을 떠나기로, 남조선으로 가기로. 문제는 어떻게 도망치느냐였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500km가 넘었습니다. 기차로 이동해도 20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위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바로 수배령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제 사진이 돌 것이었습니다. 브로커.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들을 국경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습니까?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장마당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암거래상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최인호. 고등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는 호위사령부로 갔지만 인호는 무역회사로 갔습니다. 무역회사. 겉으로는 정상적인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온갖 밀수와 암거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인호라면 알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인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인호가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인호가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냐고. 오늘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인호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보냐고. 모란봉공원 뒤편에 작은 국수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7시에 보자고. 인호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국수집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호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몇 년 만인지 확인했습니다. 3년쯤 됐습니다. 저희는 국수를 시켰습니다. 얼마 후 국수가 나왔습니다. 가느다란 면에 김치가 몇 점 얹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수가 거의 다 끝났을 때 인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탁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호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자기 식사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람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인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찾는다고, 돈 받고 국경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을 찾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호가 미쳤냐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저는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호가 흥분했습니다. 제가 호위사령부잖냐고. 호위사령부가 탈북을 한다고. 이거 장난 아니라고. 저는 일이 좀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호가 복잡하긴 뭐가 복잡하냐고. 이거 장난이 아니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호야, 제발. 나 정말 급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인호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평양대극장 사건, 박영호 사건, 보위부에서 저를 조사하고 있다는 거, 곧 잡혀갈 것이라는 거. 인호는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인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같이 데려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인호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알겠지?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인호가 할 거라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인호가 일어섰습니다. 2, 3일 안에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서 만나자고. 이노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이 좀 있었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데려가지? 탈북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총에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강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지혜도 정치범 가족이 됩니다. 평생 감시받고 차별받을 것입니다. 데려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지혜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이노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대동강 부두 근처 창고에서 사람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김 사장이라고 부르라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대동강 부두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창고는 부두 끝에 있었습니다. 낡고 버려진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고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석양빛이 창문 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 사장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도 마주 앉았습니다. 최동무한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인호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소개받았을 뿐이라고. 그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탈북을 하고 싶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셋이라고. 저, 아내,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1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두고 갈 수는 없다고.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경로는 2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두만강, 다른 하나는 압록강. 어느 쪽이 안전하냐고 물었습니다. 안전한 길은 없소. 그가 웃었습니다. 다만 두만강 쪽이 조금 낫다고 했습니다. 강폭이 좁고 경비가 덜 삼엄하다고. 두만강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 가야 한다고. 기차로 이동할 거라고. 기차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물차에 숨어서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도 그렇게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이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비용은 미화 10,000불이오. 심장이 멎었습니다. 10,000불. 북한 돈으로 1,000,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냐고 물었습니다. 적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목숨값 치고는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돈은 마련할 수 있다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라고.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사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흘 안에 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출발할 수 있다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절반은 선불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중국에 도착한 후 지불하라고.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라고 했습니다. 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고. 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건 없소. 이건 장사일 뿐이요. 그가 창고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실패하면 총에 맞아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갈 거요. 그래도 하겠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도 함께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다고. 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고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000불. 어디서 구합니까? 저는 호위사령부 소자였습니다.
월급은 2,000원 정도였습니다. 1년 월급을 모아도 24,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만 불이면 400년치 월급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고를 나왔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안을 뒤졌습니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TV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제였습니다. 장마당에서 팔면 500원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계가 2개 있었습니다. 100원씩. 경숙의 금목걸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1,000원쯤 될까? 다 합쳐도 2,000원이 안 됐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경숙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경숙이 제 손에 들린 금목걸이를 봤습니다. 그거 왜 꺼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경숙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한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숙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북한을 떠나야 할 것 같아. 경숙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북한을 떠난다고 물었습니다. 탈북 말하는 거냐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숙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탈북이 뭔지 아냐고. 잡히면 총살이라고. 우리 셋 다라고. 안 잡힌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조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숙이 소리쳤습니다. 조심해서 될 일이냐고. 저는 경숙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지혜가 깬다고. 경숙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경숙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평양대극장 사건, 보위부 조사, 박영호 사건, 일주일이라는 시한. 경숙은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일주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체포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자기들도 어떻게 되냐고. 정치범 가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소에 갈 거라고. 경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경숙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숙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했습니다. 경숙이 자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데려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경숙이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주 많이. 강을 건너야 하고 총에 맞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낫다고.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일주일 안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빨리냐고 놀랐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브로커를 구했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10,000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숙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10,000불이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해야 한다고. 어떻게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평양 대동구역에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당 간부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갑자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경숙이랑 지혜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참 동안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냐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10,000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곤경에 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위부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시냐고 되물었습니다.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받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연루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한테냐고. 박영호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도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하려는 거냐?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습니까? 만불이면 탈북 비용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돈이 아니지 않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셨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셨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여기 라고 하시며 봉투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달러 5,000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철수야.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리고 지혜를 잘 돌봐라.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박철수 대좌였습니다.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박 대좌가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박 대좌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어있는 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박 대좌도 앉으셨습니다. 알려줄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보위부에서 내일 모레 자네를 체포할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일 모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박영호가 자백했다고. 제 이름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름이 나왔으면 체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박 대좌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내일 모레 새벽 5시 자네 집으로 올 거야. 저항하지 못하게.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에 움직이게. 박 대좌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내일은 늦다고. 알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돈이라고. 많지는 않지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대좌 동무? 라고 불렀습니다. 됐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가라고. 박 대좌가 일어서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동무도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박 대좌가 웃으셨습니다. 자기는 늙었으니 상관없다고. 하지만 걱정 말라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알겠냐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만나세. 박 대좌가 문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새벽.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늘 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3,000불쯤 됐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5,000불, 박 대좌께 받은 3,000불, 8,000불, 아직 2,000불이 부족하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숙이 저를 맞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습니다. 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일 모레 새벽에 저를 잡으러 온다고. 오늘 밤에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일 모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밤에 떠나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돈. 중요한 서류. 경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돈은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8,000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00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TV, 시계, 금목걸이 다 팔아도 1,000불도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제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스위스제 시계였습니다. 호위사령부에서 10년 근속 표창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거라면 장마당에서 1,000불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풀었습니다. 경숙에게 장마당 가서 이걸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자기가 가겠다고,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경숙이 시계를 받아 들고 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숙이 돌아왔습니다. 팔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1,200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세었습니다. 9,200불, 800불이 부족하다. 그때 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지혜가 졸린 눈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여행 갈래? 여행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먼 곳으로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중국이냐고, 진짜냐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라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지혜가 알았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경숙을 봤습니다. 800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숙이 자기가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에 돈이 좀 있다고, 비상금이라고, 훔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됐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일 없지 않냐고. 경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경숙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돈을 세었습니다. 10,000불. 정확히 10,000불이었습니다.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라고 소개하고 돈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평양역 화물 야적장으로 오라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라고. 짐은 최소한으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번 출발하면 돌이킬 수 없소. 알겠소?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11시에 보겠다고 말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 3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밤 10시 45분.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경숙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무섭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있다고.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양역까지는 3km였습니다. 걸어서 40분. 저희는 뒷골목으로 걸었습니다. 큰 길을 피했습니다. 검문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아무도 만나지 말자. 저는 기도했습니다. 11시 5분. 평양역 화물 야적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물 열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경숙과 지혜를 기둥 뒤에 숨겼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동무냐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숙과 지혜가 나왔습니다. 김 사장이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감하다고 말했습니다. 좋다고. 김 사장이 돌아섰습니다. 따라오라고. 조용히. 저희는 김 사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화물차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맨 끝에 있는 화물차 앞에서 김 사장이 멈췄습니다. 이 차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차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석탄 더미 뒤에 공간이 있다고. 석탄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올라갔습니다. 손을 내밀어 지혜를 끌어올렸습니다. 경숙도 올라왔습니다. 화물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 사장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저쪽 끝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석탄 더미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람 셋이 겨우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이틀을 버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틀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까지 이틀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이나 음식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빵과 물이라고. 아껴 먹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소리 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검문이 있을 거라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5,000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세어봤습니다. 좋다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행운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빠가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저는 지혜를 안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 이 아이를 꼭 지켜야 한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라졌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화물차 안은 추웠습니다. 4월이었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지혜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혜야, 조금만 참아. 응. 둘째 날 아침, 기차가 멈췄습니다. 검문이다. 저는 경숙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숙이 지혜의 입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행증을 보여달라는 소리, 기관사가 대답하는 소리, 석탄 수송이냐는 질문, 회령으로 간다는 대답, 열어보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저희는 석탄 더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화물차 안을 훑었습니다. 석탄뿐이라는 말, 좋다는 말, 통과하라는 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둘째 날 밤, 기차가 다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는 기어 나갔습니다. 밖은 깜깜했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회령이라고, 국경에서 5km 떨어진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손짓했습니다. 저쪽 길로 가라고. 1시간 걸으면 강이 보일 거라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강을 건너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건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4월이라서 강이 얼어 있다고. 얼음 위로 걸어서 건너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비는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있다고. 하지만 밤에는 졸고 있다고. 조용히 움직이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손전등을 건넸습니다. 가져가라고. 하지만 꼭 필요할 때만 켜라고 당부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중국 연길에 있는 연락처라고. 여기 연락하면 나머지 길을 도와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행운을 빈다고 말하고 김 사장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글길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웠습니다. 지혜가 넘어졌습니다. 아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급히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지혜가 울먹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혜를 업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곧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강물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얀 얼음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경숙이 속삭였습니다. 저걸 건너야 하냐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감시초소가 보였습니다. 500m쯤 떨어진 곳에 불빛은 없었습니다. 경비병이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저희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우지지. 얼음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발. 얼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희는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10m, 20m, 30m.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우지직.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얼음에 금이 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말. 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금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킥하지. 얼음이 조금 깨졌습니다. 찬물이 올라왔습니다. 지혜가 아빠를 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라며 지혜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시초소에서였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손전등이 저희를 비췄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발각됐다. 뛰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경숙과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얼음을 맞췄습니다. 부서진 얼음 조각이 튀었습니다. 계속 뛰라고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0m, 40m, 30m, 탕, 탕.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다리를 총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버티라고, 조금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경숙을 끌었습니다. 20m, 10m. 저희는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올라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경숙을 밀어 올렸습니다. 지혜도 올렸습니다. 저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희는 숲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나무 뒤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경숙의 다리를 보자고 말했습니다. 경숙의 바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총알이 스쳤다고 경숙이 말했습니다. 참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옷을 찢어 경숙의 다리를 묶었습니다. 지혜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지혜가 울먹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혜를 안았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은 거냐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지혜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마을이 있을 거야. 저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저기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10여 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을 두드렸습니다. 계시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든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우리말을 썼습니다. 저희가 북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탈북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빨리. 여자가 저희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어왔냐고 물었습니다. 5시간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총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고 했습니다. 여자가 경숙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다고, 소독하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경숙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라고 했습니다. 내일 연길 가는 차편 알아봐 주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같은 민족이잖아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았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북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족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옥수수죽과 김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산의 진미 같았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못 먹었던 터였습니다. 지혜가 죽을 다 먹고 그릇을 핥았습니다. 경숙이 말렸지만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팠구나. 차편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연길 가는 차가 있다고, 그걸 타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돈은 됐다고, 그냥 태워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서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 2시, 트럭 한 대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저 차라고 가리켰습니다. 운전사가 내렸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탈북자 3명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짐칸에 타라고 했습니다. 사람 눈에 띄면 안 된다고,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방수포가 덮여 있었습니다. 2시간 걸린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갔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이라고, 움직이지 말라는 운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중국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검사, 서류 확인, 무엇을 싣고 가느냐는 질문, 야채라는 대답, 뒤를 열어보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스토다. 방수포가 들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야채 더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야채만 있다는 말, 좋다는 말, 가라는 말. 방수포가 다시 덮였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4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이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자기도 그냥 데려다 주라고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운전사가 떠났습니다. 저희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지혜가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사람 기다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쯤 중국인처럼 보였습니다. 네 동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왕을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관 앞에서 왕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틀 머물 거라고 말했습니다. 3층 305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밥은 가져다 주겠다고. 비용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한테 다 받았다고.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왕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들어가 있으라고. 이틀 후에 남쪽으로 가는 차편을 마련해 주겠다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떠났습니다. 3층 305호.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은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혜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피곤했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못 잤습니다. 경숙이 지혜를 덮어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중국이구나. 북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빨리 떠나야 한다. 첫째 날은 조용했습니다. 왕이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장면이었습니다. 지혜가 좋아했습니다. 맛있다고 계속 먹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편히 쉬고 있냐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차편이 있다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떠났습니다. 둘째 날도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왕이 또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만두였습니다. 저희는 방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왕이 오기로 1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밤 10시. 여전히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였습니다. 나와. 모두 나와. 중국어였습니다. 공안이다. 저는 경숙을 봤습니다. 경숙도 저를 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쾅, 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 열어. 저희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안았습니다. 쾅. 문이 열렸습니다. 공안 4명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저를 바닥에 밀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른 한 명이 경숙을 잡았습니다. 지혜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안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조용히 해. 뺨을 때렸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렀습니다. 공안이 저희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다른 사람들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 같았습니다. 저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를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한 방에 저희를 가뒀습니다. 시멘트 바닥, 작은 창문, 철문. 저희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경숙이 지혜를 안았습니다. 지혜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끝났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공안 한 명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취조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공안이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다른 공안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계급장이 높았습니다. 앉아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이철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왔냐고. 사흘 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으로 보낸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안 된다고, 제발 안 된다고 애원했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딸이 10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안은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왔냐고 물었습니다. 브로커 이름을 대라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모른다고, 그냥 김 사장이라고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안이 일어섰습니다. 유치장에 가더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끌려나갔습니다. 유치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사람이 10명쯤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 같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끝났다. 북한으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총살입니다. 경숙과 지혜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정쯤 철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공안이 아니었습니다. 평복이었습니다. 저를 가리켰습니다. 너, 나와. 저는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경숙과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따라오라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탈북자예요. 10년 전에 왔어요. 지금은 중국 국적이에요.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까 그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빼냈냐고 물었습니다. 돈 주고 뇌물 썼다고. 빨리 가자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됐다고. 빨리 움직이자고 재촉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살았다.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왕이 설명했습니다. 곤명까지 간다고.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간다고.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20일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일이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넓다고.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곤명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남았냐고. 5,000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에게 줘야 할 돈, 그걸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처리한다고. 라오스 넘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왕이 돈을 세어봤습니다. 좋다고. 일주일 안에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왕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차에 탔습니다. 밤새 달렸습니다. 새벽에 산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을 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라오스는 저 산 너머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이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업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산을 넘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기가 라오스라고. 강이 보였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어떻게 건너냐고 물었습니다. 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배를 구했습니다. 저희는 배에 탔습니다. 1시간쯤 갔습니다.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태국으로 가야 한다고. 버스 타고 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웃었습니다. 자기도 탈북자라고. 같은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행운을 빈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희는 버스를 탔습니다. 라오스를 가로질렀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경숙이 물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수해야 한다고. 자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경찰서. 저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봤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노스 코리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한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다른 경찰이 왔습니다.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차에 태워줬습니다. 방콕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방콕이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민국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태국 이민국이었습니다. 저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태국 관료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앉았습니다. 관료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철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한국으로 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살 수 없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갈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업이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군인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부대냐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호위사령부라고 대답했습니다. 관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위사령부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정은을 경호하는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료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관료가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였습니다.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앉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정말 호위사령부 출신이냐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말했습니다. 호위사령부 구조, 963부대, 974부대, 김정은 일정, 평양대극장 사건. 한국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 관료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국 관료가 말했습니다. 심사하겠다고,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1달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민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갔습니다. 같은 사무실, 같은 관료, 앉으라고 했습니다. 관료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갈 수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승인했다고. 저는 경숙을 봤습니다. 경숙도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웃었습니다. 이틀 후, 방콕, 공항. 저희는 체크인 카운터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서울행 K658편. 티켓을 받았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2018년 4월 15일 평양대극장에서 시작된 여정. 오늘 2018년 6월 14일 저는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활주로, 하얀 건물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입국장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특별 출구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홀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큰 태극기,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흰색.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해냈다. 경숙이 옆에 섰습니다. 경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야. 제가 말했습니다.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웃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 중반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통일부 김미경이라고, 저희를 맞으러 왔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 서 있었습니다. 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탈북자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원,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저희는 들어갔습니다. 한 방이 배정됐습니다. 3개월 동안 여기서 생활할 거라고 김미경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법, 경제, 문화, 언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돈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병원 가는 법.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배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지혜는 빨리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적응이 빠르다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경숙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의사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저희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원해줬습니다. 서울 노원구 1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집을 꾸몄습니다. 가구를 샀습니다. 중고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지혜 방을 만들었습니다. 지혜가 좋아했습니다. 자기 방이 생겼다고.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경비 일을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밤에 순찰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라고. 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숙은 공부했습니다. 한국 의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한국 의학 용어가 북한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경숙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희는 축하했습니다. 지혜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경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지혜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지혜를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혜가 웃으며 집에 왔습니다. 친구랑 놀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경숙은 병원에서 일합니다. 지혜는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평양에 계십니다. 연락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리움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지혜가 자유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경숙이 꿈을 이뤘습니다.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그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그들도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평양 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기를, 그날을 꿈꿉니다. 저는 리철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